6월 1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저희 법률방송에서 썬팅, 이제는 바꾸자 기획보도 첫 번째로 썬팅을 짙게 한다고 자외선이나 태양열이 잘 차단되는 게 아니라는 내용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짙은 썬팅이 안전운전, 특히 야간 운전에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야간 교통사고 블랙박스 동영상입니다. 주택가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순간 마치 유령처럼 중년 여성이 차량 앞으로 쓱 나타납니다. 운전자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보지만 자동차는 결국 중년 여성을 치고 맙니다. 이 여성은 길 반대쪽에서 길을 건너 한참 전부터 걸어왔지만 자동차 시야가 좋지 않아 운전자가 여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65살 김모 씨도 이처럼 야간에 주택가 도로에서 썬팅이 짙게 된 차에 치여 손목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차가 저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제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런데 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그 자동차 유리가 코팅이 되었는지 운전자가 잘 안 보였는데 운전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짙은 썬팅. 자동차 운전자는 짙은 썬팅 때문에 시야가 안 좋아 김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순순히 인정했다고 합니다. 사고 난 다음에 운전자가 말하기를 시야가 잘 안 좋아서 썬팅을 해서 저를 이렇게 발견을 하지 못하고 충돌했다고 그 썬팅 때문에 그랬다, 뭐 잘 못 봤다, 안 보였다, 뭐 이렇게 이제 운전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도로교통법 규정을 벗어나는 짙은 썬팅은 운전자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 운전의 경우 그 위험성은 급격히 더 커집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가시광선 투과율에 따른 사물식별 시뮬레이션 영상입니다. 투과율 40%의 경우 앞에 가는 오토바이가 흐릿하지만 식별은 가능할 정도입니다. 반면 투과율 12% 차량은 오토바이 후미등도 보이지 않고 어둠 속에 흐릿해서 전방에 뭐가 있는지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투과율 12%의 경우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거의 스쳐 지나가고 나서야 차가 지나갔는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시인성이 좋지 않습니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안 보이죠. 그렇죠. 시인성이 훨씬 낮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게 어느 수준이 되면 급격히 뚝 떨어지는 이런 값이 있어요. 저희가 실험을 해봤더니 이 40% 기준으로 해가지고 급격하게 떨어지는. 가시광선 투과율 79%와 비교하면 위험성은 확연히 더 두드러집니다. 투과율 79%의 경우 전방 보행자가 멀리서부터 식별이 되는 반면 투과율 12% 차량은 보행자를 스쳐 지나갈 때까지도 보행자 존재가 제대로 식별이 안 됩니다. 최근에는 자동차 앞 창유리에도 굉장히 많이 틴팅을 하셔가지고 50% 이하로 낮아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렇게 될 경우에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보행자와의 사고라든가 아니면 차량과의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앞 유리뿐 아니라 운전석이나 조수석 창문의 짙은 썬팅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드 미러를 통해 후방이나 주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 야간 주행 시험을 해보니 투과율 50%만 돼도 사이드 미러를 통해 주변 상황을 비교적 뚜렷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투과율 20%의 경우 어두침침하게 사물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전자 시야 테스트를 해보니 썬팅이 짙게 된 차량일수록 사물 인지와 반응 속도에 현저한 차이가 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조작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돌발 상황이 났었을 때 내가 브레이크 타이밍이 그만큼 늦어져서 제동 거리가 엄청 늘어난다는 거예요. 뭐 60km 달렸을 때 뭐 20m 이상 제동 거리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뭐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뭐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라든가 이런 거에 대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고 위험성이 그만큼 높은 거예요. 이처럼 짙은 썬팅은 안전운전에 치명적이지만 불법 썬팅으로 인한 사고 실태 조사나 데이터, 관련 통계는 전무할 정도로 짙은 불법 썬팅의 위험성에 무감한 게 현실입니다.
뭐 음주운전 그러면은 조금 사람들이 인지를 하지만 불법 썬팅으로 잘 안 보여서 사고가 나는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상대 운전자나 보행자를 위해서 무엇보다 운전자 본인을 위해서라도 짙은 불법 썬팅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교통안전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입니다. 이제라도 관련 실태 조사와 짙은 불법 썬팅 위험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지명을 두고 오늘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에선 이른바 검찰 기수 문화가 도마에 올랐다고 합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입니다. 장 기자, 사개특위에서 검찰 기수 문화가 도마에 올랐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네. 박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이 기수 파기라고 표현하는 언론도 있는데 가운데 껴있는 기수들 옷 벗으라는 뜻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네. 따지는 뉘앙스는 아니었고 네. 말 그대로 윤석열 지명이 어떤 뜻이냐 하는 취지의 질문이었는데 네. 이에 박상기 장관은 정색을 하고 기수들 옷 벗으라는 뜻 아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새 총장이 취임하면 사법연수원 동기나 선배들이 검사 옷을 벗고 검찰을 떠나는 그동안 기존 관례가 이번에 깨지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일단 지금까지의 상황 전개를 네. 보면 검찰 관례가 깨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윤석열 차기 총장의 연수원 기수는 23기인데요. 네. 19기에서 22기 선배가 21명, 네. 그리고 23기 동기가 9명 등 총 30명입니다. 네. 19기 고검장급으로는 봉욱 대검차장, 조은석 법무연수원장, 황철규 부산고검장이 있고요. 네. 20기에서는 김호수 법무부 차관, 박정식 서울고검장, 이금로 수원고검장, 김호철 대구고검장, 21기에서는 박균택 광주고검장이 있습니다. 네. 고검장이 8명이고 22기와 23기 지검장이 22명입니다. 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오늘 사개특위에서 네. 19기에서 23기 중 아직까지 동요하는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박 장관이 검찰 지휘권자이긴 하지만 윤석열 차기 총장의 의중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알려진 내용이 있나요? 네, 윤석열 후보자는 주변에 네. 고검장급 연수원 19기, 20기의 용퇴는 어쩔 수 없더라도 네. 고검장 또는 고검장으로 승진이 예상되는 21기, 22기는 검찰을 떠나선 안 된다는 생각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관련해서 서울대 법대를 나온 윤 차기 총장은 네. 사법시험 9수만에 사시에 합격한 늦깎이 검사입니다. 네. 만으로 올해 59살인데요. 네. 자신이 연수원 기수가 늦긴 하지만 21기나 22기 선배 대부분이 대학 후배거나 이제 동기여서 네. 이들을 지휘하는 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검장 자리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일단 물리적으로 동기나 선배 30명 가운데 최소 절반 이상 사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해서 검찰총장의 연수원 선배 기수가 검찰에 남아서 윤석열 총장의 지휘를 받는다면 네. 기수에 따라 상명하복해온 그동안 검찰 조직문화 관례를 깨는 시발점이 될 거라는 데에는 검찰 안팎의 의견이 없어 보입니다. 네. 파격적인 기수 파괴 인사가 검찰 관례 파괴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검찰 조직 문화에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전을 던지며 폭언과 욕설한 승객과 말다툼을 벌이던 70살 택시기사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이른바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 30대 승객에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인천지법 형사 5단독 장성욱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30살 A씨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동전을 던진 행위와 택시기사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는 없다고 보고 폭행치사죄가 아닌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기소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적지를 두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였다. 사망에 이르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택시기사 유족들은 합의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쯤 인천시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씨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네, 교회 목사가 여성 신도들과 무더기로 장기간 성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청소년들 때부터 그랬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변호사님, 이거 뭐 사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 36살 김 목사 사건인데요. 네. 이 김 목사는 이 교회 담임 목사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청년부를 담당했고 전도사 시절부터 장기간 그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김 목사의 경우에 나와 너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너는 어리지만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낀 건 처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다가갔다고 합니다. 네. 뭐 여러 명의 여성 신도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 같은데 이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걸 처벌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네, 그 13세 미만의 네. 아동과의 성관계는 의제 강간으로 처벌이 됩니다. 네. 형법 제305조에서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이상의 경우에는 이제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좀 처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게 지금 뭐 경찰이 오늘 김 목사를 입건했다고 밝혔는데 그럼 뭘로 입건이 된 건가요? 네, 그 형법 제303조의 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를 적용을 했는데요. 네. 예전에 그 안희정에게 네, 적용된 네. 혐의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로 보호나 감독을 받는 일을 대상으로 해서 네. 위계나 위력을 행사해서 간음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인데 네. 그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이 경우에는 그루밍이 뭐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건가요? 예, 먼저 그 그루밍 성폭력의 특징을 좀 더 네.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이 그루밍 성범죄는 여러 단계를 거쳐가면서 성적으로 발전해 가는데요. 네. 제일 먼저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나 도움을 주면서 신뢰를 쌓아가고 네. 그 이후에 고립시켜서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고 성적인 접촉까지 시도해가면서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 이번 피해자들도 김 목사가 평소에 이제 청소년이었던 신도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라고 공통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미성년자였던 여성 신도와 둘만 있는 시간을 만들고 네. 이후에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를 요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발전시켜 나갔다고 피해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재판에 넘겨진다면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이제 피해자들은 김 네. 목사가 동시에 여러 명과의 관계를 맺어온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네. 동시에 8명에서 10명 정도를 만난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고 네. 전체적인 피해자 규모가 26명 정도로 파악된다고 26명. 합니다. 예,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요. 게다가 이제 피해자들은 김 목사가 전도사 시절부터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자신이 담당했던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그루밍 형태의 네. 성범죄를 저질러 왔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당시 그 피해 나이나 규모 그리고 그들의 이제 일관된 진술, 그 장기간에 걸친 네. 범행 등을 볼 때 그 책임을 피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목사님이 왜 그러고 다니셨는지 모르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던 암호화폐 중개업체 빗썸과 숙박 중개업체 여기 어때 여행업체 하나투어 법인과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서울 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오늘 고객정보관리를 소홀히 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빗썸 전 감사와 여기 어때 부사장, 하나투어 본부장 등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 법인 및 책임자들이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를 야기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빗썸에서는 2017년 직원 PC가 악성 코드에 해킹당하면서 저장돼 있던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암호화폐 거래 내역 등 고객 개인정보 파일 3만 1000건가량이 유출됐습니다. 해커는 탈취한 정보를 이용해 고객 보유 암호화폐 70억 원가량을 빼돌리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빗썸 측이 고객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로 개인 PC에 저장하고 악성 프로그램을 방지할 수 있는 백신을 설치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유출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여기 어때도 같은 해 마케팅센터 웹페이지가 해킹돼 민감한 숙박 예약 정보 323만 건과 고객 개인정보 7만 건가량이 유출됐습니다. 이와 관련 당시 유출된 숙박 이용 내역을 악용한 협박, 음란 문자 4천여 건이 피해자들에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또 전산망 해킹으로 고객 46만여 명과
임직원 3만 명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하나투어에도 보호조치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개인정보 유출 사범은 물론 개인정보 처리 기업의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처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것이 인터넷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인데 여행이나 숙박업소, 투숙, 돈거래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는 좀 더 철저히 관리, 보호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조사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에 대해 잘했다는 평가가 49.9%로 잘못했다 35.6%보다 14.3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모름, 무응답은 14.5%였습니다. 10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30대 학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된 사건이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수원지법이 오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한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내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의 바람직한 도입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6월 1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